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고환율과 정치 불안에 2,400선을 이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했는데요.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입장을 통해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소추를 발의했는데요. 내란에 농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전략적인 동맹관계 구축에 27일 장 초반 관련주들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주가가 9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인데요.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그룹의 협력에 따라서 CJ 대한통운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최고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자 넷플릭스와 주연 배우 이정재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작 공개의 기대감에 주가가 끌어올라준 만큼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점 역시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증시 역시나 악재를 계속 반영하면서요.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배당락일과 함께 또 고환율이다라는 악재까지 시장에 반영된 모습이죠. 길 잃은 국내 증시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이 시장을 이겨내가봐야 할지 여러분들 고민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요. 촘촘한 전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님께서요.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길 잃은 국내 증시 어떤 방향성으로 바라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를 사측한 피해 사례도 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박수범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이렇게 시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헤드라인은 하나에어로가 LIG 넥스원의 천공2의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헤드라인 오늘 꼽아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고환율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도 좀 많이 빠져나가는 분위기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이었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방산 쪽으로는 연기금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또한 계속해서 공략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산 관련 기사들을 놓칠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 다들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고점 대비 약 30% 이상의 주가 조정을 최근에 받았다가
12월 달 다시 한 번 더 바운딩이 나왔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약 20%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들 종목들이.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 업체 안에서도 거의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나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사를 좀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산주들 계속 바라봐도 좋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럼 대표님, 일단 우리가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주들의 모멘텀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거의 그 방산 쪽, 무기 수출 쪽을 좀 시장을 바라보면 거의 미국이 거의 독점해왔다시피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오히려 한국 제품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천궁2가 있죠.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건 땅에서 하늘로 이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행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 무기만 하더라도 천궁2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략 한 발에 16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발에 50억 정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드가 한 부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120억이 나요. 엄청나게 비싸죠. 거기에 비해서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렴하고 그렇다 저렴하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궁2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까지 테스트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훈련을 하든 테스트를 하든 지금까지 미스 타겟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겟을 100%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천궁2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졌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이라크 쪽에서 큰 발주가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가격도 너무나 저렴하고 그리고 영공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8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지금 현재 발주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사일에 대한 기술력은 LIG 넥스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발사대라든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력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두 회사가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약 9,500억 정도 되는 LIG 넥스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발주가 좀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좀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보더라도 중동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하마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든가 레바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거의 다 방어하는 분위기였고 무려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들 또한 거의 다 막아내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방어하는 디펜스하는 부분의 무기들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원래 GDP의 2% 정도가 원래 방위비로 평균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국가들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토 국가들도 이제는 GDP 5%까지 지금 이제 지불해야 된다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황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이제 나의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이제 그쵸, 높아질 맞아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무기 체계에서 열악한 동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서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사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올해도 너무나 좋았지만 내년에도 방위산업주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방위산업 안에서도 저는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삼총사 트리오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은 좋지만 나머지 지금 현재 현대로템이라든가 풍산이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저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그 실적을 통해서 성장 가치랑 내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해 산업 관련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그 트리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종목만 좀 바라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신다면 시장이 뭐 지수가 1%가 빠지든 2%가 빠지든 3%가 빠지든 걱정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지수가 좀 내려가고 배당락이 있다 보니까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1월 달 되면 다시 한 번 더 바운딩이 강하게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질 때 조금씩 체리 피킹하면서 조금씩 보유 지분을 좀 늘려나가는 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방산에 관한 모멘텀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방산 업체 중 국내 방산 업체 중에서 앞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기업들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들 세 회사들이 너무나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물론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회사들도 좀 보실 거예요. 보니까 이제 수리온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해외 수출 얘기가 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약 2천억 정도 뭐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지금 현재 대형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뭐 물론 지금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건너야 될 벽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낙하산 인사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경영에 있어서의 아직까지는 좀 불안전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좀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앞으로 뭐 KF-22 이 전투기에 대한 실전 배치가 한 2026년 정도 되면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약 2년 정도가 남은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아직은 좀 뭐라 그러냐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이제 F-50이라든가 지금 이제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도 조금씩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탑티어 세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LIG 넥스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 방산 모멘텀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보겠습니다. 엔터주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수가 또 출현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이 내용 꼽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제조업 쪽은 제가 좀 피하고 아무래도 그 고관세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이제 관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관세를 평균 관세를 좀 크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뭐 멕시코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캐나다까지 관세를 10에서 2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이라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뭐라 그러냐 반려견 같은 국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아주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미국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항상 캐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왔고 함께 미국이 울 때 같이 울어줬고 미국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줬던 나라가 캐나다였는데 캐나다까지 이렇게 큰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미국 우선주의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동안은 우리가 경제가 보십시오. 그동안 자유무역, FDA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최근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라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블록화 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그 블록화도 싫다. 무조건 우리 미국이다. 미국이 우선돼야 된다. 미국이 첫 번째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변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관세에 따른 제조업체들이 많이 좀 힘들어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터주와 같이 좀 고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혹평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소위 얘기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 팔아라라는 그 얘기처럼 세론이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세롤이 좀 발생한 부분이라고 네. 좀 보셔야지. 뭐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기사들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좀 뭐 그렇다면 너무 좀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조정받았고 그렇네요. 아티스트 네.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컴퍼니와 다음 달 1월 17일 날 합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형 엔터주가 하나가 또 탄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형 엔터주라고 얘기한다면 4개가 있죠. 하이브, 뭐 YG 엔터, 그리고 뭐 JYP, SM 이렇게 4가지 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좀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오늘은 크게 조정을 받지만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 합병 이전에는 1월 17일 합병 이전에는 다시 한번 더 크게 킹덤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급락했을 때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땡큐죠. 네. 땡큐라고 보고 오히려 이럴 때 평소에 관심만 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서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에 지금 이제 현금이 한 30% 들고 있다 하신다면 그 중에 한 5에서 10%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매수하시고 그리고 1월 달에 초반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조절해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도 하한가를 가게 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관한 매수 관점들까지도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합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저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요, 대표님, 지금 뭐 엔터주와 컨텐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잖아요. 네네. 내년에 만약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좀 주목해봐야 할 엔터주들도 좀 있을까요, 혹시? 저는 그래도 뭐니 해도 이제 일단 대장은 하이브라고 좀 보고 하이브 있고. 쪽을 보자. 그렇죠. 네. 뭐 물론 뭐 최근 뉴진스의 그 노이즈가 좀 발생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BTS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개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팬덤이 너무나 강합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 스트레이트 키즈라든가 NCT라든가 여러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그들 또한 지금 세븐틴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이제 뭐 고객 물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팬층이요? 그렇죠. 팬덤이죠. 네. 팬층이 많긴 네. 하지만 그래도 BTS가 아직까지는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그쵸. 얘기할 수 있다라고 좀 맞아요. 보고 있고 그 완전체가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내년부터 완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과 그에 대한 앨범 발표와 그에 따른 이제 콘서트, 해외 투어를 통해서 올해보다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이브가 그동안 뉴진스의 악재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내년 2025년도에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는 기관, 외국인, 뭐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내년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엔터주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지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환율에 다들 많이 놀라셨죠? 이 고환율을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오늘 그 내용도 준비했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이커머스의 산업구조 변화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점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야말로 폭증을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한 때 1,480원을 웃돌았고 그리고 1,486원까지 터치하는 엄청난 움직임 보였습니다. 2009년 3월 16일 1,488원을 기록했던 이후에 최고 수치였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요동을 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유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1만 9천 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주 대비해서 1,000건가량 줄어들었고요. 예상치 역시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2주 이상 계속해서 연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수치가 19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4만 6천 건가량 증가를 했고요. 3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금 깨고 올라갔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표를 해석을 해보자면 해고는 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한 번 해고가 되면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공개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순간적으로 올라서 108.3을 넘어서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전에 103선 수준이었거든요. 이후에 무려 4%가량 폭증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요동을 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 시장에서 1,470원을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절하폭이 훨씬 더 크죠. 실제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원화의 낙폭이 무려 4% 이상이었다라는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화의 약세가 크게 두드러지게 되면서 다른 통화국 역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달러와 엔, 유로화, 그리고 또 위안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었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를 했었고요.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게 된다면 대통령에 이어서 권한 대행까지도 업무에 배제되는 것이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예고가 어제 있었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꺾였습니다.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88.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무려 12.3포인트나 크게 낙폭을 그린 것이고요. 코로나 시국 이후에 최대 낙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내수가 더 시급하다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만약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달러와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름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측에서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고 한국은행이 인하를 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이야기인데요. 신세계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과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야기 펼쳐졌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설립키로 했는데 내년에 설립이 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두 회사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세계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세계 이마트가 G마켓을 인수를 했었죠. 야심찬 인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숫자로 한번 살펴봤더니 G마켓 영업이익이 2021년에 100억 원가량의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적자가 크게 확대가 돼서 575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쿠팡과 네이버 이 양대 산맥을 좀 넘어서는 게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일단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해 물질 등 이런 품질 논란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찾은 해결법이 바로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한번 살펴봤더니 쿠팡과 네이버만 딱 둘만 더하더라도 65% 가깝게 된다는 거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전략적 동맹이 잘 통해서 이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12%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그룹과 함께 전략적 제휴를 맺고 택배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뿐만이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택배 물량 80%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CJ 대한통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입니다. 일단 미증시에서 양자암호 관련주인 리게티 컴퓨팅과 퀀텀 컴퓨팅이 각각 36% 넘게 12% 넘게 강한 슈팅을 한 채 장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양자 컴퓨팅 기술 투자를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졌는데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 있었어요. 유상증자 일반 공모에서 청약 경쟁률이 무려 792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또 다른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반도체와 AI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3년간 100조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졌고요. 그리고 용인 쪽에서 이 반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역시도 3개월가량 더 빠르게 조기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3% 넘게 슈팅 나오기도 했고요. DI와 테크잉 나란히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상 콘텐츠 들고 와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전작만 못하다라는 혹평이 잇따르고 있죠. 특히 뉴욕타임즈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빨간불을 켰다라는 기사 제목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모두 다 하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직과 덱스터 나란히 25% 넘게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우이슈 시간에는요. 미증시에는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에게도 불어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진단하실지 시장 한 주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노래 가사인데 이승환의 그 노래 보면 가사 한 줄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수시장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외부 해외 쪽도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역행하고 있는 지수가 역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실망을 좀 했던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2025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오늘은 나는 어디로? 네. 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길 잃은 국내 증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가길 바라면서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해야겠죠. 오늘의 5이슈도 같이 한번 열어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5이슈 주제들 한번 저희가 풀어볼까요? 아무래도 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조업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메모리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주 훈풍 사실 미증시에 있었고 우리 증시에 좀 영향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반도체에도 이러한 훈풍들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전망치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자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독점을 해 나가고 있던 엔비디아를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다시 새로운 히어로가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 달에 무려 150달러에서 지금 현재 25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네. 50%가 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라든지 이 통신 관련된 반도체 칩을 이제 설계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라 해야 되나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서 지금 현재 AI 칩을 설계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HBM 칩을 만들어내고 있는 개발해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쪽에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사로 떠오르고 있는 브로드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AMD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내려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AMD 또한 저는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항상 그렇죠. 2등이 항상 2등일 수는 없죠. 3등이 영원한 3등일 수는 없고 언젠가는 그 분야의 탑티어가 될 수 있는 1위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이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어떻게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일단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HBM4에 대한 브로드컴 쪽에서 SK 하이닉스 쪽에 시제품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주가 이루어질 건데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1년간 납품받을 물량을 미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매출 구조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RAM이라든가 낸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레거시 쪽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PC 수요라든가 스마트폰 수요가 내년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HBM이 충분히 커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렇게 지금 이제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올라가더라고요. 네,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좀 봅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시가총액 1, 2위지 않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지수의 움직임에 인덱스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회사는 분명 두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제 HBM 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와 경쟁을 하겠다 이런 경쟁 구도들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 AI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도 뛰어들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코멘트도 들어보고 싶고 그에 따른 국내 기업 수혜도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90% 이상이라고 좀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AI 칩에 대해서 지금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발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투자 얘기도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가 보게 되면 지금 텍사스의 오스틴 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뉴욕의 버팔로 쪽에 또 좀 공장에 도조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5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7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도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자면 약 3조에서 4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HBM 칩에 대해서 앞으로 20만 개에서 한 30만 개 정도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할 거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H200을 대략 한 5만 개 정도 구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HBM3E가 들어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대한 마진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HBM의 고가의 제품들이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그 부분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낙수 효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반도체에 관한 국내 기업의 낙수 효과들 여러분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군들을 오늘 또 뽑아 오셨는지 대표님이 픽한 종목 궁금합니다. 저희 한번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배팅을 또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추가적인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HBM에 있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HBM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체는 원래 삼성전자였어요. 그때가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에 HBM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첫 제품을 내놓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2019년도에 삼성전자는 개발이 중단되었죠. 그 부분에서도 SK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투자를 했고 그 부분들이 최근 AI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 부분들이 AI 칩에 납품이 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레거시 쪽이 좀 매출이 좀 부진해지고 HBM이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보다 아주 강력하게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는 안 되었지만 대략적으로 3분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이 약 1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더 다르다는 거죠.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많은 HBM4도 본격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SK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도 좋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짧은 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해외 쪽에서도 지금 현재 목표가를 거의 30만 원대 전후로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만 원대 부근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정치적인 불안이 좀 해소가 된다면 엄청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 한 가지 드려보고 싶은 게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에 관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같이 바라보면 좀 좋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아무래도 저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최근에 뭐 하나 정밀 기계와 TC 본딩 문제 때문에 이제 맞아요. 민사 소송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뭐 그 소송이 바로 끝낼 소송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소송들, 특허 소송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 3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돼 훼손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15만 원 정도 하던 종목이 지금 현재 뭐 7만 원대까지 7만 8만 원 이렇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TC 본딩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동사 또한 하이브리드 본딩을 뭐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5나노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예언이 올해 중순 정도에 나왔던 예언이었기 때문에 TC 본딩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대한 MRO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 또한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움직임 보면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한미 반도체는 더 크게 상승해요. 같이. 네, 그렇죠. 거의 쌍둥이처럼 상승하는데 그래도 형보다 아우가 더 높이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미 반도체를 공략하시는 건 또 좀 더 나는 좀 더 리스크를 좀 더 가져가더라도 좀 더 많은 수익을 하이 리턴? 그렇죠. 리턴을 원하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보다 한미 반도체 또한 관심 가지고 대응해 보신 거 정말 좋은 관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과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대표님은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오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인사이트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많이들 힘드시죠? 고환율이 우리 시장을 또 짓누르고 있고요. 배당락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한 거래 대금 역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의 시선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놓고 본다면 많은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 이 기업들은 바라봐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시장의 희망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꼽아왔습니다. 이 중에 2가지 종목은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의 여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오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할 시장의 모멘텀들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현대오토에버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기업 중에 하나죠. 현대차가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수혜는 이 기업이 모두 다 받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현대차 그룹이 지금 가동 중인 공장에서요, 로봇을 투입시켜서 스마트 팩토리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실제로 현대오토웨버의 실적이 상향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오늘 시장에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자체는 동결하는 양상이었지만 우리가 AI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로봇 쪽에 관한 수혜를 기억해야 한다면요. 현대오토에버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동결했지만 지금 주가 대비해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산업 쪽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에 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요. 실적에 관한 가이던스와 컨센서스 그리고 눈높이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 부분을 이미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밸류적인 매력은 부각이 되지만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려면요. 내년도에 중국향에 관한 매출 비중을 줄이고요. 비중국 국가에 관한 매출을 늘려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풀어갈지 여부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또 한 번 녹십자에 관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미국의 혈액원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 알레그로가 이제 미국 쪽에 관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이 실적에 관한 가시화가 내년도에 일어날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 알레그로는요. 면역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 성장률이 연평균 7%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녹십자에서 정말 파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혈액원을 인수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요. 녹십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리포트,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최근에 20만 원으로 조정했던 부분들을 또 한 번 올려잡으면서 21만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녹십자가요.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필수 의약품이다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 알레그로가 또 되겠는데 이 의약품에 관해서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들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런 부분은 기재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요. 다각화해서 이 기업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LG이노텍도 보겠습니다. LG이노텍 아이폰 관련주다.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적 부진 때문에 실제로 현재 밸류 매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신제품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아이폰 신제품에는 AI가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이제 아이폰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 신제품에 관한 매출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는 나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요. 이 신제품에 관해서 전방과 후방 카메라 모두 다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가를 우리가 상방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시선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수정되면서 하향 조정됐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요. 시장의 모멘텀과 일정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쿼리 인프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맥쿼리 인프라에 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얼마 전에 유상 증자를 했는데 그 유상 증자에 관한 악재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대부분 맥쿼리 인프라에 관한 물량들을 가져가는데요. 보험사가 이제 재무구조에 관한 마지막 개선 때문에요. 이 목표 주가뿐만 아니라 물량을 좀 덜어내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악재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배당을 내세우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도 좋다라는 분석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가에서 택한 5가지 종목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리 시장에 좀 희망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조금의 조정세를 받았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시장의 반응은 조금 엇갈렸고요. 일단 미국 경제는 탄탄한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감이 살짝 감지가 됐거든요. 그런 거시적인 영향들을 조금은 받아갔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98,000달러 선까지 내다봤었던 비트코인이었는데요. 간밤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와 함께 살짝의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쪽으로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의 상승이 조금 나옵니다. 이더리움도 1%가량 상승하고요. 리플코인도 현재는 2.16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략적인 비축자산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트와이즈의 분석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정을 겪었었던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조정 국면에서 고래들의 매집까지도 포착이 됐다라는 온체인 지표상의 그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보합권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 매크로 변수들 함께 가져간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관한 거래 대금은 조금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1부는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되는 정보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